남의 집 아들 목숨값으로 잘 살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수익자라도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지. 내가 이 결혼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돈 좀 내면 되는 거잖아. 집 팔아서라도 보태. 딸이라는 사람이 가족 앞에서 이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71살 김순옥 씨는 사랑하는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 충격 속에서도 며느리와 손주를 품으며 말했죠. 우리 지훈이가 남긴 목숨값. 난 손도 안 댈 거다. 미혜 너랑 준서 잘 살아야지. 그런 어머니의 선택 앞에 친딸은 끝없는 탐욕과 독설로 가족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순옥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힌 고통 속에서도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지켜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진심 어린 사연을 계속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가슴 먹먹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71살 된 김순옥입니다. 저는 올해 사람이 하루아침에 간다는 게 이렇게 허망한 일인지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서울 도심 한복판 퇴근길 교차로에서 제 아들 지훈이가 화물차에 받쳐 그 자리에서 숨졌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떡집에 있었어요. 떡반죽을 하던 손이 그대로 굳어버리고 주저앉아 울지도 못하고 입술만 바르르 떨렸죠. 병원에 도착하니 제 아들이 정말로 거기 누워 있었어요. 하얀 얼굴, 평소보다 훨씬 얌전한 그 모습이 너무 낯설고 무서워서 저는 소리를 낼 수조차 없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가 아이처럼 울부짖다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정신을 잃기 직전까지 울다가 식음을 전폐한 채 겨우 버티고 있었죠. 제가 얼른 부축해서 안았어요. 이제 내가 내 옆에 있을게. 준서도 너도 내 아들인데 내가 지켜야지.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 작은 어깨가 제 품 안에서 덜덜 떨리는데 그 떨림이 저한테 그대로 전해졌지요. 며느리는 늘 지훈이를 살뜰히 챙기던 아이였어요. 아들이 퇴근하면 따뜻한 물 데워놓고 좋아하는 제육볶음 해주고 맨날 머리도 빗겨주던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 며느리가 이제 혼자서 아이 키우고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제 마음을 쥐어뜯듯이 아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이틀 뒤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이가 생전에 들어놓은 사망보험금 2억 원 수익자가 제 이름이라는 거예요. 순간 핏줄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들이 남긴 돈이 제 손에 들어오는 상황이 너무나도 모순 같았어요. 그 돈 나는 손도 안 댈 거예요. 며느리한테 다 주세요. 난 살 만큼 살았고 이 아이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만들고 보험금 전액을 거기에 넣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불렀어요. 지훈이가 너랑 준서 살라고 남긴 거다. 나는 떡집만 있으면 돼. 너랑 손주 잘 살아줘. 그게 내 소원이다. 어머님, 이 돈 전부 지훈 씨가 남긴 거잖아요. 저 절대로 허투루 안 쓸게요. 평생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게요. 우리 아들 고생한 거, 그 마음 내가 다 받아줬잖아. 이젠 그 은혜 내가 내게 갚는 거야. 그날 저는 제 아들을 보내고 며느리와 손주를 내 남은 생의 가족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무리 슬퍼도 남겨진 사람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야 죽은 아들도 편히 눈을 감지 않겠어요? 장례식을 치른 지 한 달쯤 되었을까요? 세상이 여전히 무심하게 흘러가는 걸 보며 저는 다시 떡집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가게 문을 열어놓고도 종일 문 앞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득 지훈이 목소리가 들리는 듯해 돌아보곤 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살아야 하니까 며느리도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식당에 서빙일을 구했더라고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서 있고 무거운 그릇 나르고 땀에 절은 채 밤에 돌아오면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어요. 그 모습이 눈에 밟혀서 제가 먼저 말했어요. 미혜야, 준서는 내가 볼게. 어린이집 데려오고 저녁도 먹이고 씻기고 재우는 거. 나 할 수 있어. 내가 걱정하지 말고 일만 해.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준서가 요즘 말도 많고 에너지도 넘쳐서 쉽지 않으실 텐데. 얘야, 내가 누구냐? 내 시어머니 아니냐? 떡방앗간 30년 한 사람인데 그깟 육아 하나 못 하겠니? 그렇게 시작된 게 황혼육아였어요. 70을 넘긴 나이에 다시 아이를 키우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죠. 근데요, 희한하게도 그 일이 제 인생에 다시 숨을 넣어주더라고요. 준서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오는 길, 그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는 그 느낌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준서는 늘 이런 말을 해요. 할머니, 나 오늘 간식 시간에 떡 나왔어. 근데 나는 할머니 떡이 더 맛있어. 그래, 우리 준서는 떡 맛도 아는 멋진 남자네. 그래도 그 떡도 다 먹었지? 응. 근데 할머니, 나중에 친구들 초대해서 떡 파티해도 돼? 아이고, 그럼 떡이 모자라면 안 되지. 할머니가 떡판 가득 쥐고 너희 친구들 배 터지게 먹여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제 눈가에 자꾸 웃음이 맴돌았어요. 어떨 땐요, 준서가 입 벌리고 잠들어 있는 모습만 봐도 눈물이 나요. 우리 준서는 딱 지훈이 어렸을 때야. 먹는 것도 자는 것도 똑같아. 한 번은 준서가 낮잠 자다 벌떡 일어나 울면서 아빠 하고 부르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정말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가슴이 찢어졌어요. 제가 얼른 다가가 안아줬죠. 괜찮아, 우리 준서.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아빠는 하늘에서 늘 너 보고 있어. 잘 자고 밥도 잘 먹는 준서를 보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 말에 아이는 코를 훌쩍이며 다시 제 품에서 잠들었어요. 그 조그만 체온 하나가 제 아들 지훈이의 따뜻했던 손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지훈이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지훈아, 내 아들, 내 엄마가 잘 지키고 있다. 너 대신 내가 안아줄게. 걱정 말고 편히 쉬어, 아들아. 세상 누구도 이 슬픔을 대신해 주진 않지만 이 작은 생명 하나가 그 슬픔을 덜어주고 있어요. 그게 제가 다시 하루를 살아내는 이유가 되었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준서를 씻기고 저녁밥을 해 먹이고 작은 방에 재워놓고 나왔을 때였어요. 밖에서 들리는 벨소리. 문을 열었더니 딸 예빈이가 멋부린 차림으로 서 있었죠. 겉모습은 멀쩡했지만 표정이 안 좋았어요. 엄마, 나 한 달 만에 왔는데 왜 이렇게 조용해? 딸이 온 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바쁜 줄 알고 연락도 못했지.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니 좋네. 예비는 들어서자마자 거실을 휘둘러 보더니 준서의 장난감이 널브러진 걸 보고는 대뜸 불만부터 터뜨렸어요. 아니, 엄마. 집이 완전 애기 집이네. 장난감에 옷까지 해. 여긴 내 친정이야. 아니면 저 여자 친정이야? 말끝이 독했어요. 며느리가 들을까봐 저는 얼른 웃으며 넘겼지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준서가 여기 자주 오니까 그렇지. 내 친정이긴 내 친정이지. 그니까 왜 남의 자식까지 엄마가 키워? 며느리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유모야. 지훈 오빠 죽으니까 완전 걔네 식구네. 그 말이 뼈를 찔렀지만 저는 그저 물끄러미 예빈을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한숨이 나올 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주방에서 아무 말 없이 그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도 애써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인 채 요리를 이어가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안쓰럽던지요. 며칠 후 예비는 다시 집에 왔고 이번엔 아예 준서를 앞에 두고 대놓고 말했어요. 엄마, 난 솔직히 저 애 보면 짜증나. 지훈 오빠 아들이라는데 나한텐 그 오빠 유산 하나 돌아온 것도 없고 왜 내가 엄마 집 와서 편히 있지도 못하고 손주 뒤치다꺼리하는 엄마 보고 있고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예빈 앞에서 얼굴이 굳었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니? 준서는 내 조카야. 내 피부치야. 그런 말 다시는 하지 마. 엄마가 다 저 여자랑 그 애한테 줘놓고 나보고는 그냥 이해하라는 거지. 나도 딸이잖아. 나도 엄마 자식이라고. 너도 내 자식이고 미혜도 내 가족이야. 내가 이해 못하겠다면 할 수 없지만 내가 지훈이 대신 책임지기로 한 거야. 그 뒤로 예비는 며느리와 준서를 점점 더 경계했어요. 집에도 잘 오지 않았고 오면 냉소적인 말만 툭툭 던지고 갔죠. 한 번은 준서가 무심코 예빈에게 다가가 손을 잡으려 했는데 예빈은 손을 탁 치면서 말했어요. 야, 너 왜 자꾸 들러붙어? 난 너네 엄마 아니야. 그 장면을 본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린아이한테 할 말은 아니었죠. 예빈아, 아이 앞에서는 말 좀 조심해. 준서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래. 예빈은 입술을 깨물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고모, 나 싫어해? 아니야, 준서야. 고모가 요즘 마음이 좀 예민한 거야. 우리 준서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사랑스러워. 그 말에 아이는 겨우 웃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너졌어요. 딸 예빈이가 어쩌다 그 마음에 저런 독이 자란 건지. 그날 밤 저는 지훈이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지훈아, 내 동생이 말이야. 어쩌다 일이 돼버렸네. 내가 어미 노릇을 제대로 못한 탓이지. 미안하다. 여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예빈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들고 나왔어요. 상대는 한의사라며 좋은 집안이라고 자랑이 대단했죠. 엄마, 이제 나도 행복 좀 찾아야지 하길래 저도 처음엔 마음으로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녁 예빈이 혼자 집으로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짜증 섞인 말투는 아니고 오랜만에 살갑게 웃으며 말했지요. 엄마, 오늘 떡 냄새 좋다. 방앗간 일 다시 하니까 좋지? 뭐, 떡 냄새 맡으면 살아있는 기분은 나지.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결혼 준비하느라 정신없었지. 상견례 준비도 하고 예물도 보고. 근데 엄마, 그 말 끝에 예비는 컵을 내려놓고 저를 바라봤어요. 눈빛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엄마도 내 결혼 도와줘야지. 오빠 결혼할 때도 엄마가 돈 해줬잖아. 기억나지? 나도 엄마 딸이잖아.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순간 마음이 찢어지더군요. 예빈아, 지금 엄마 혼자서 준서 키우는 거 내가 몰라서 그래? 내 오빠 없고 며느리 혼자 애 데리고 사는데 내가 안 도와줄 수가 없잖아. 그래. 근데 나는 뭐. 나도 내 인생이 있잖아. 지훈 오빠 없다고. 이제 다 걔네 가족이야. 난 뒷전이고? 그런 말 하지 마. 넌 내 딸이고 그 애는 내 손주야. 이건 비교할 문제가 아니야. 너한테도 오빠한테 해준 만큼 3천만 원 해줄게. 그 이상은 어려울 것 같아. 예비는 그 말을 듣고는 표정을 싹 바꿨고 그날 이후 몇 번 더 왔지만 자꾸 눈치를 보는 눈길이 불편했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이상한 기색으로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저 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그러니? 미혜야. 아가씨가 며칠 전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보험금 이야기하시면서 그 돈 엄마 명의라지만
결국 가족 돈 아니냐고 하셨어요. 뭐라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계속 결혼 준비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걸 내가 왜 들어야 해? 그 돈은 지훈이가 너랑 준서 살라고 남긴 거야. 예빈이가 그걸 왜 건드려?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말했어요. 전 그냥 어머님께 죄송해서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예빈이가 결혼 자금을 핑계로 며느리한테까지 손을 뻗치다니. 예빈이, 너 어디까지 가려고 그러니? 내가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해집는 애였니? 이 일은 그냥 넘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 날 저는 조용히 예빈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빈아, 너 준서 엄마한테 보험금 이야기 꺼냈니? 엄마, 그거 원래 내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 엄마 이름으로 된 거지만 가족 돈이지. 나도 가족인데 왜 나만 못 받냐고. 그건 내 오빠가 죽으면서 남긴 마지막 배려야. 내가 그걸 손댈 수가 없어서 미애한테 준 거고. 내가 그걸 탐하면 엄마 가슴에 대못 박는 거야. 예비는 한동안 침묵하더니 결국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 딸이라는 존재가 참 무섭다 생각했어요. 핏줄이라서 더 아픈 상처, 그게 바로 딸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방앗간 안에서 밭을 고르던 중이었어요. 한쪽에서는 떡찜기가 김을 뿜고 있었고, 제 마음속은 언제 터질지 모를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죠. 요즘 따라 며느리 미혜의 얼굴이 자꾸만 어두워졌거든요. 눈밑이 퀭하고 웃는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저녁 무렵 미혜가 가게로 왔어요. 그 아이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래, 무슨 일이니? 준서 어린이집에서 무슨 일 있었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생각을 좀 했어요. 어머님이 혼자 계시기도 그렇고, 준서도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싶어 하고, 그냥 혹시 저희 같이 사는 건 어떨까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반가운 마음이 안 들었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든 감정은 미안함이었어요. 안 된다. 미혜야. 그건 안 돼. 왜요? 혹시 제가 불편하실까봐 그러시는 거면 그게 아니라 너도 너 인생이 있는데 늙은 애미랑 살아서 뭐 하겠니? 내가 짐이 되는 건 싫어. 너야말로 다시 시작해야지. 내 곁에 붙들려 살 이유 없어. 미혜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눈빛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어요.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렸네요. 그 말에 마음이 찜찜했지만 더는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그 아이가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건 느꼈지만 저는 애써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미혜는 잠든 준서를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 집만 팔면 2억은 넘게 나올 텐데. 그럼 예빈 아가씨도 더는 뭐라 안 하겠지. 근데 그래도 되는 걸까? 며느리는 지훈이가 남긴 보험금으로 마련했던 집을 팔고 예빈에게 돈을 건네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는 그렇게까지 하며 저희 가족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사실도 모르고 그저 혼자 살아도 괜찮다며 말했지만 그 아이의 속내엔 그보다 훨씬 무거운 짐이 내려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오후였어요. 준서를 어린이집에서 돌아와 씻기고 간식을 먹인 뒤 방에서 태블릿으로 동요 영상을 보고 있었죠.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다 문득 조용한 게 이상해서 방을 들여다봤어요.
준서가 태블릿을 그대로 켜놓은 채 잠든 모습을 보고 조용히 다가갔어요. 화면을 꺼주려던 찰나 화면 위로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이 하나 떠올랐어요. 예빈 아가씨. 그 익숙한 이름에 손이 멈췄죠. 열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정말 없었는데 그 아래로 툭툭 떨어지듯 뜨는 문장들에 제 손이 저도 모르게 화면을 밀었어요. 남이 집 아들 목숨값으로 잘 살겠다는 게 말이 돼. 엄마가 수익자라도 그 돈은 우리 가족 돈이지. 내가 이 결혼 망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네가 돈 좀 내면 되는 거잖아. 집 팔아서라도 보태. 보험 수익자가 엄마니까 나도 받을 자격이 있어.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숨을 들이마셨지만 폐 속에 바람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두 다리는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눈앞이 아득했어요. 내가 이런 딸을 키웠단 말인가. 그동안 설마 했어요. 말은 독하게 해도 피부치로서 최소한의 선은 지킬 줄 알았죠. 근데 이런 말을, 그것도 며느리에게. 그 문장 하나하나가 눈을 찔렀고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딸이라는 아이는 돈 때문에 며느리를 겁박하고 있었고 며느리는 묵묵히 그걸 받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확 끊어졌어요. 저는 조용히 태블릿을 가지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 순간 인기척이 나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미혜야, 이리 좀 와보렴. 미혜는 무슨 일인가 싶어 제 앞에 앉았고 저는 눈을 바라보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예빈이가 이렇게 계속 너를 괴롭힌 거니 사실대로 이야기해줘. 미혜야. 미혜는 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입술을 덜덜 떨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였죠. 저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을 이었어요. 예빈이가 그딴 문자 보낸 거 왜 말 안 했어? 너 그래서 그날 같이 살자고 했던 거였구나. 집 팔고 예빈이 그 돈 해주려로? 미혜는 더는 숨기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금세 눈물이 차올랐고 입을 떼는 것도 힘겨워 보였어요. 이런 말을 내가 듣고 있었다고. 이걸 보고도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참았다고? 며느리는 눈물을 꾹 참고 말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그 조용한 고개 숙임 하나에 제 가슴은 쿵 내려앉았어요. 예빈이가 내가 그 돈을 가로챘다고 생각하더라. 오빠 목숨 팔아치운 거라 생각하나 봐. 며느리는 손을 꼭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예빈 아가씨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준서에게까지 뭐라고 할까봐 그랬어요. 또 어머님께 말씀드리면 더 속상하실까봐 그냥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어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말라 있었는지, 얼마나 차가웠는지 그때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얼마나 외롭게 싸워왔는지. 미혜야, 내가 왜 죄송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야. 내가 딸을 그렇게 키워놔서 내가 이런 일을 겪게 만든 거야. 그걸 혼자 껴안고 살아가게 만든 것도 다 나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그 말에 미혜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고 저는 조용히 그 아이를 안았어요. 말없이 오래도록. 그날 밤 저는 다시는 그 아이에게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제 딸이에요. 세상 누구보다 믿음직하고 착하고 지켜주어야 할 내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진 속 지훈이에게 다짐했어요. 지훈아, 미혜도 준서도 내가 꼭 지킬게. 내 아들이 웃으며 자랄 수 있게 내가 이 손 놓지 않을게. 그러니 안심해도 돼.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을 다잡고
거울 앞에서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주름지고 야위긴 했어도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요. 예빈이랑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주방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핸드폰을 꺼내 예빈이 번호를 눌렀어요. 통화음이 몇 번 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나왔어요. 엄마, 웬일이야? 먼저 전화하고. 예빈아, 엄마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뭔데? 나 너한테 돈 못 준다. 내 오빠 돈도, 내 돈도 다 안 줘.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 다음엔 폭발이었어요. 뭐?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 결혼 앞두고 있다고. 사람들 다 예단 준비하고 예물 맞추고 있는데 엄마가 돈을 안 준다고. 그래. 너 결혼한다고 그동안 얼마나 바빴니? 근데 그 바쁜 와중에 며느리한테 협박성 문자는 보낼 시간은 있었더라. 협박. 그게 왜 협박이야? 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 거야. 그 돈 원래 가족 돈 아니야. 엄마가 수익자라도. 그 돈은 내 오빠가 남긴 목숨값이야. 내가 그렇게 말한 거 태블릿에서 봤다. 남의 집 아들 목숨값으로 잘 산다고. 그 남의 집 아들이 내 오빠야. 그럼 미혜랑 준서는 남의 집 사람이냐? 그건 내가 감정이 격해져서 그냥. 예빈아,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포장하든 난 들었고 봤고 느꼈어. 너는 언니한테, 내 손주한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했어. 그래? 그럼 좋아. 결혼식 망치겠다. 나 이 결혼 깨지면 엄마 책임인 줄 알아. 그 말에 저도 더는 참지 않았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더 단호하게 말했죠. 그래도 나는 너한테 돈 못 준다. 그리고 미애한테 한 번만 더 돈 이야기 꺼내면 앞으로 너랑은 안 보고 살 거다. 딸이고 뭐고 다 끝이야. 진짜 엄마 맞아. 지훈 오빠 죽고 엄마 완전 딴 사람 됐어. 며느리 하나 끼고 평생 살아라. 진짜. 그 말과 함께 전화는 뚝 끊겼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어요. 말할 건 말했고 지킬 건 지켰으니까요. 예빈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단 하루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먼저 연락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게 자존심 때문은 아니에요. 그저 제가 무슨 말을 꺼내도 예빈이는 들을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에 상처만 더 깊어질 걸 아니까 말 한마디 꺼낼 용기가 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던 중 예빈이 상견례 날짜를 일주일 앞둔 날부터 제 폰에 자꾸 문자 알림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상견례 날 안 올 거야? 민수 씨네 어머니가 계속 물어보는데 엄마 안 온다고 할 순 없잖아. 처음엔 읽기만 하고 답을 못했어요. 가슴이 아팠거든요. 예빈이의 그토록 독하던 말들이 떠올라 손이 차마 문자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장 속에 있는 간절함을 읽고 나니 저는 어느 순간 문 앞에 나와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딸을 향한 미움과 원망보다 엄마라는 자리가 결국 등 돌릴 수 없는 책임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는 상견례 날 정장을 챙겨 입고 예빈이가 보낸 주소로 조용히 향했어요. 도착했을 땐 식당 입구에 예빈이 먼저 와 있었고 저를 보자 숨을 고르며 말했죠. 엄마, 와서 다행이야. 예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죠. 저는 속으로는 아직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자식 일이니 얼굴 붉히지 말자 다짐했지요. 상견례 자리는 겉으론 평온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리에 앉자 예비사도는 차림도 말투도 하나같이 우린 다르다는 분위기가 팍팍 났어요. 사윗감은 말끔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지만
그의 부모는 대화 시작부터 묘한 우위를 점하려 했어요. 예비 사도는 눈빛이 매서웠고 말투엔 고운 말 속에 칼날이 들어 있었어요. 식사가 절반쯤 지나고 예비 사부인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말문을 열었어요. 사돈. 예빈이한테 들으셨죠? 우리 민수가 이번에 한의원 개업을 앞두고 있어서요. 예, 개원이요. 내내 민수가 한의원 준비 중이에요. 보증금이랑 인테리어, 기기까지 해서 5억 정도 드는데 저희도 이미 2억 넘게 썼고요. 3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예빈이 쪽에서 해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3억 보내실 수 있나 여쭤보려고요. 저희도 결혼식 이후 곧장 오픈하려고 하거든요. 사실 사위가 한의사인데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결국 덕 보는 건 예빈이고. 그 말에 저는 젓가락을 손에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예비는 제 옆에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얼른 끼어들었어요. 아, 어머님. 그건 제가 엄마랑 상의해서 정확한 시기는 좀 더 조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쵸, 엄마. 숨을 한 번 깊게 쉬고 억지로 웃으며 말했죠. 죄송하지만 전 그 얘기 오늘 처음 듣습니다. 제가 혼자 떡집하는 노인네예요. 3억이라니 그럴 능력도 없습니다. 예비는 제 옆에서 고개를 푹 숙였고 예비 사도는 미간을 찌푸리더니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돈, 저희는 이 조건이 준비된다는 전제로 상견례를 진행한 겁니다.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이 자리는 의미가 없지요. 그렇게 말한 뒤 그녀는 지체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테이블에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안에 또렷이 울렸고 순간 분위기는 얼어붙었죠. 예비는 당황한 얼굴로 얼른 일어섰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제가 어떻게든 준비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비 사도는 차가운 눈으로 예빈을 보더니 말없이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어요. 예빈도 급히 그녀를 따라갔고 그 자리에 혼자 남은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식탁 위에 차려진 음식들은 하나같이 손도 대지 않았고 잔잔히 흐르던 음악이 갑자기 너무 시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는 속으로만 중얼거렸어요. 딸을 시집 보내려는 자리에서 돈이 없으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구나. 그 순간만큼은 자식이 어미를 부끄러워하는 뒷모습보다 딸이 그렇게 돈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이 더 아프게 느껴졌어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오는 햇빛 아래서 아주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며칠 뒤 예빈이는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목소리는 축 가라앉아 있었지만 말은 여전히 기가 샜어요. 엄마, 나 결혼 깨졌어. 이유야 뻔하지. 돈이 없으니 내가 부족하단 소리겠지.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좀 도와줬으면 이런 일 없었어. 다 엄마 탓이야. 보험금도 안 줘. 지원도 안 해. 나한테 남은 게 뭐야? 그런 집이었으면 결혼 안 하는 게 나았어. 사위가 한의사면 뭐하니? 사돈이라는 작자는 사람을 돈지갑으로만 보는데. 그래? 그럼 좋다. 나 이제 엄마 안 봐. 연 끊자. 며느리나 끼고 평생 살아. 준서랑 셋이서 따뜻하게 잘 살아보라고. 그렇게 전화를 끄는 예빈에게 저는 다시는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지요.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은 시큰거렸어요. 자식이라는 게 참. 예빈이가 마지막 전화를 끊은 뒤 저는 그날로 마음을 정리했어요. 그의 방에 남아있던 집 몇 상자도 다 정리해서 택배로 붙여줬고 떡방앗간은 아는 동생에게 넘겼어요. 이제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버렸거든요. 집도 팔았어요. 지훈이 어릴 때부터 자랐던 그 집이지만 거기서 울던 날이 더 많았던 기억이 이제는 발목처럼 저를 붙잡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미혜와 준서가 사는 동네 작고 조용한 빌라로 이사했어요. 주방은 작아도 해지는 창문이 예쁘고 거실에 햇살이 잘 드는 그 집에서 우리는 새 식구로 새로 시작했죠. 이사 첫날 저는 준서를 보며 말했어요. 우리 준서야. 이제부터는 할머니랑 매일매일 같이 자는 거야. 따뜻한 밥도 같이 먹고 학교도 같이 가고. 좋지? 응. 할머니랑 엄마랑 셋이서 같이 사니까 최고야. 나 이제 친구들이랑 놀 때도 할머니 자랑할 거야. 며느리도 조용히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에 힘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 아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 아이가 제게 그런 말을 해줬다는 게 그냥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며칠이 지나고 어느새 제 생일이 찾아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지나가려 했는데 퇴근한 미혜가 슬쩍 웃으며 말하더군요. 엄마, 오늘 저녁 약속 없으시죠? 집에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케이크 상자, 풍선, 그리고 미역국 냄새가 함께 들어왔어요. 준서는 두 팔을 번쩍 들고 외쳤죠.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우리가 파티 준비했어요. 내가 종이접기 했어. 거실 한켠엔 아이가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어요. 가장 소중한 가족은 할머니, 엄마, 나. 그림 속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혜는 케이크에 촛불을 꽂고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진짜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지훈 씨가 떠난 후에 저는 사람들을 못 믿었어요. 근데 엄마가 저랑 준서를 안아줘서 그 덕분에 다시 살고 싶어졌어요. 저는 아이와 며느리를 번갈아 보며 말했죠. 이제 너희 둘이 내 전부다. 나는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지훈이가 하늘에서 내려다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아. 촛불을 끄고 준서가 제 볼에 뽀뽀를 해주고 미애는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이제 혼자 울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어요. 아무 악몽도 없이 따뜻한 품 안에서 진짜 가족의 소리 속에서요. 가족이란 피보다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같은 핏줄이면서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누군가는 남처럼 시작했지만 끝내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니까요. 김순옥 씨는 오늘도 말합니다. 지훈아, 내가 없는 세상에서 내 아들과 아내는 내가 지킬게. 그리고 그 말처럼 그녀는 이제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과 함께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들 끝에서 그녀가 다시 찾은 건 단 하나. 진심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러분 마음에 따뜻한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